역사상 수많은 가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쌓았지만 반더빌트 가문만큼 악명 높은 가문은 드물었습니다. 미천한 출신에서 시작해 그들은 막대한 철도 재산을 일구었고 뉴욕 사회를 지배했으며 세상에 본 적 없는 가장 호화로운 저택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 재산은 산산이 흩어졌고 저택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벤더빌트 가문의 남성들이 대부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의 여성들 또한 똑같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가문의 가장 악명 높은 여성들을 살펴봅시다. 19세기 에벤더빌트 가문은 한 척의 증기선에서 시작해 도금시대의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화려한 제국의 중심에는 숨겨진 가문의 대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이 절정에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 부와 권력이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앨리스 클레이풀 벤더빌트로 알려지게 된 이 여성은 1845년 11월 1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앨리스 클레이풀 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신시내티는 점차 성장하여 팽창하는 중서부의 주요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인 아브라함 에반 그인이었고 어머니 레이첼은 저명한 정치인이자 신문 편집장이었던 헨리 콜린스 플래그 주니어의 딸이었습니다. 헨리 역시 1834년부터 1839년까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앨리스 역시 독립전쟁에 참전한 저명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명문 미국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앨리스의 아버지는 1855년에 그녀가 겨우 9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후 작가이자 언론인 엘버트 매튜스와 새로 사귀었고 그는 폴 지그폴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1861년에 결혼했고 그는 앨리스의 새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녀가 문학, 종교, 예술, 그리고 상류사회의 젊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교예절에 중점을 둔 철저한 개인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뉴욕시로 이사했고 이 한 가지 사건이 앨리스의 인생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욕에서 앨리스는 1860년대 중반에 사교계에 입문했는데 이 시기는 도시의 상류층이 도금 시대에 빠르게 형성되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맨해튼 미드타운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영향력 있는 교회인 세인트 바돌로뮤 성공회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중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업 가문 중 하나의 상속자인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2세를 만났습니다. 코넬리어스는 그녀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1867년 2월 4일 당시 21살이었던 앨리스는 벤더빌트 가문에 시집가며 자신의 인생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와 영원히 연결지었습니다. 앨리스와 코넬리어스는 곧 아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첫째 아이인 앨리스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1869년에 태어났지만 18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넬리어스의 아버지 이름을 딴 둘째 아이 윌리엄 헨리는 간신히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마지막 치명적인 장티푸스 유행도 중 하나가 휩쓸던 시기에 20대 초반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5자녀는 오래 살았지만 앨리스는 3자녀만 남기고 모두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3세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뉴욕 은행가의 딸인 그레이스 그레이엄 윌슨과 결혼한 후 부모님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코넬리어스 3세는 그 결과 유산에서 제외되었고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7자녀 중 넷째인 거트루드는 예술가가 되었고 맨해튼 미트패킹 지구에 휘트니 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1877년과 1880년에 태어난 두 막내 아들 알프레드와 레지널드는 아버지의 재산의 주요 상속인이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앨리스의 막내딸 글래디스는 앨리스가 40대 초반이던 1886년에 태어났고 1908년에 헝가리 백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앨리스의 인생이 결혼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가 어떤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 시집갔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앨리스가 1867년에 코넬리어스와 결혼했을 때 그의 할아버지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아직 살아 있었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미국 내 거의 모든 다른 부호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1810년대 맨해튼에서 퀸스, 브루클린, 뉴저지로 사람들을 나르는 배에서 일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맨해튼이 이들 지역과 대형 다리로 연결되기 전이었습니다. 증기선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벤더빌트는 이 기술을 일찍 받아들였고 곧 증기선 함대를 구축하여 동부 해안의 해운업을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독이라는 함대 우두머리를 뜻하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독은 처음에는 해운업으로 재산을 쌓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자 그 재산을 미국의 급성장하는 철도 산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가 태어난 1845년 무렵 철도 열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고 벤더빌트는 동부 해안의 철도 노선을 개발하고 뉴욕을 시카고와 클리블랜드 같은 성장하는 중서부 도시들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독이 187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1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며 오늘날 가치로는 3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제독은 10명이 넘는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의 95%를 앨리스의 시아버지인 윌리엄 헨리 벤더빌트에게 남겼습니다. 윌리엄 헨리 벤더빌트는 일하지 않아도 됐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미국 철도에서 가진 독점 덕분에 그의 재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9년도 채 되지 않은 1885년에 사망했을 때 1억 달러였던 그의 유산은 2억 달러로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살아남은 두 아들인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2세와 윌리엄 키섬 벤더빌트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18년 후 앨리스와 코넬리어스는 이미 매우 부유했지만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 즉 억만장자 신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앨리스는 더욱더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눈부신 가문의 여주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앨리스, 코넬리어스, 자녀들의 가족 생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순화해서 말해도 그들의 생활은 매우 안락했습니다. 1883년 코넬리어스와 앨리스는 맨해튼 5번가와 웨스트 57번가 교차로에 위치한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2세 저택의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택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개인주택이었으며 벤더빌트 가문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저택이 얼마나 컸는지 감을 잡으려면 2층에는 살롱, 음악실, 온실이 있었고 1층의 식당은 미술관으로도 사용될 만큼 충분히 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앨리스와 코넬리어스는 뉴욕 상류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앨리스 자신은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야심찬 동서인 알바 벤더빌트만큼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바 벤더빌트는 도시의 9세대 부유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에스터 부인과 미묘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1883년 3월 알바의 전설적인 가면 무도회 중 하나에서 앨리스는 전기 조명 드레스로 역사에 길이 남을 드레스를 입고 군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흰색 세틴으로 만들어진 이 드레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철사가 들어가 있었고 번개 모양으로 배열된 유리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실제로 빛을 발하며 최근 뉴욕시에 설치된 최신 전기 조명을 화려하게 기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앨리스의 대담한 선택은 그 밤의 화제가 되었고 언론 보도를 장악하며 그녀를 조용하지만 대담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 사격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며 파티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벤더빌트 가문이 도금시대 상류층의 눈부신 경쟁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893년에 이 부부는 웅장한 여름 별장인 브레이커스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에 위치해 있었으며 70개의 방을 가진 거대한 저택으로 5층 높이에다 방대한 부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맨해튼에 있던 집은 1920년대 중반에 도시에 늘어나는 마천루를 위해 철거되었지만 브레이커스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특히 남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종종 그녀의 웅장한 저택에서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1896년에 심각한 뇌졸중을 앓았고 새해 뒤인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앨리스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코넬리우스의 호화로움과 아낌없는 자선 활동은 그가 아버지처럼 물려받은 재산을 더욱 불렸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은 거의 7,30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앨리스는 700만 달러의 신탁과 주당 5천 달러의 수입을 받았고 나머지 재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앨리스는 뉴욕 사교계에서 대부분 물러나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곁에서 남편의 재산이 자녀들과 손주들에 의해 탕진되는 모습을 점점 더 큰 절망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사치스러운 생활과 호화로운 저택에 빠져들었고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더빌트 가문의 눈부신 부상을 지켜본 앨리스는 반더빌트 가문의 느리고도 불가피한 몰락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더빌트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앨리스는 수많은 자선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앨리스는 맨해튼 YMCA를 후원했고 미국에서 초기 적십자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어 1889년 펜실베이니아 존스타운 홍수와 같은 구호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앨리스의 자선 활동은 교육과 문화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1890년대, 1892년에 아들 윌리엄이 사망한 후 앨리스와 코넬리우스는 그의 추모를 위해 예일대학교의 벤더빌트홀을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할 때까지 뉴포트 병원을 지원했으며 뉴욕시에 남긴 가장 오래가는 선물 중 하나로 센트럴파크의 정교한 대문을 기증했습니다. 이 대문은 오늘날에도 105번가 근처의 컨서버토리 가든 입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신념,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다소 과격한 성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앨리스가 70대 중반이던 1920년대 초 한 일화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일화에는 1904년 뉴욕의 세인트 바솔로뮤 교회의 주임 사제로 임명된 논란의 목사 레이턴 박스 박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학적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견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잉태 당시 실제로 동정녀였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오랫동안 세인트 바돌로뮤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그것은 박스 박사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던 날까지였습니다. 그는 그 설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음모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 영국에서 교황청이 영국을 다시 가톨릭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떠올리게 했지만 20세기 초에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박스 박사의 설교는 1880년대 이후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뉴욕으로 대거 유입된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당시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런 견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세인트 바돌로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황혼기에도 여전히 강인함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앨리스의 남편은 노년까지 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대가족의 가모장으로서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2명이 훨씬 넘는 손주들을 두었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알프레드의 두 번째 아내 마거릿 메리 에머슨과의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1912년과 1914년에 태어났으며 1915년 5월 루시타니아 침몰 사고로 알프레드가 사망했을 때 아직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머니가 좋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앨리스의 삶은 다른 면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 레지널드는 심각한 음주 문제를 겪었고 1925년에 간경화로 겨우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앨리스와 그녀의 자녀 중 한 명이 오래된 가족 간의 불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926년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3세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레이스와 결혼한 지 30년 만에 그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이 화해는 특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때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 세 자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925년에 레지널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1924년에 태어난 딸 글로리아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이자 모델이 되었고 CNN 앵커 앤더슨 쿠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글로리아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1930년대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서 스캔들로 번진 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앨리스는 말년에 가족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며 깊은 경멸을 품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족관계로 인해 앤더슨 쿠퍼는 앨리스의 증손자가 되는데 앨리스가 1845년에 태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수많은 가족사 비극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죽을 때까지 벤더빌트 가문의 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문의 재산이 널리 분산되었습니다. 제독의 막대한 부는 한때 끝이 없어 보였지만 세대를 거치며 수백 명의 후손들에게 낭비되고 분산되어 그가 한때 세웠던 제국이 희석되었습니다. 1923년 앨리스는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5번가 857번지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벤더빌트 가문의 부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함께 지었던 웅장한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이 새 저택, 이 철거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다가 1934년 4월 24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앨리스는 $10,000가 넘는 재산을 남겼는데 이는 그녀가 과부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용돈 이상을 쓰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신중하게 지켜온 절제된 삶의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후대의 벤더빌트 가문 사람들 중에서 번 돈보다 적게 쓰고 세상을 떠난 몇 안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의 여장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벤더빌트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눈부신 전성기와 서서히 쇠퇴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본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시집간 사교계 명사이자 이후 여성인권 운동가가 된 알바 벨몬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덕분에 벤더빌트 가문은 마침내 뉴욕 상류 사회에 받아들여졌지만 이는 대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벤더빌트 가문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알바도 그 책임의 일부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알바 어스킨 스미스는 1853년 1월 17일 엘라베마주의 모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머레이 포브스 스미스는 미국 이주 스코틀랜드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였지만 19세기 남부주 경제의 기반이었던 면화를 주로 다루는 상품 거래업으로 전향했습니다. 알바의 어머니는 PBN 대샤였으며 그녀는 1820년대 후반 테네시주 하원 의원이었던 로버트 대샤의 딸이었습니다. 알바는 6자녀 중 한 명이었지만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3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알바가 어렸을 때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서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느렸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에는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1861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머레이 스미스는 면화산업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고 가족을 데리고 북쪽의 뉴욕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1859년에 메디슨 스퀘어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미국이 분열되었지만 스미스 가족은 번영했습니다. 알바의 아버지가 해외, 특히 영국에서 사업 인맥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로드아일랜드의 별장을 소유했고 가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국제적인 환경은 분명히 알바의 정치적 견해와 강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바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녀는 윌리엄 키선 벤더빌트와 소개받았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도금시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례 없는 부의 창출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서부로 확장하면서 석유 탐사, 금광 채굴, 철도, 그리고 국가의 전기화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이 가문의 가장은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였으며 그는 당시 알바가 소개받았던 젊은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840년대와 1850년대 증기선 혁명이 대서양 세계를 휩쓸 때 철도와 해운에 투자하여 가문의 재산 대부분을 일궜습니다. 그의 손자와 알바가 1870년대 초에 만났을 때 그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바와 윌리엄은 처음 만났을 때 금세 친해졌고 곧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1875년 4월 20일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있는 칼버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곧이어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877년에 태어난 딸 은알바에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따서 콘수엘로라고 지었고, 그 다음 해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주니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인 해럴드는 몇 년 후인 1884년에 태어났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의 일원으로서 알바가 곧바로 뉴욕 상류 사회에서 주요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신은 부자로 여겨졌고 뉴욕의 9세대 부유층 가문들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많은 아들과 딸들은 뉴욕 상류 사회 최상층에 받아들여지기를 열망했지만 지금까지 그 가족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등장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을 사회적 서열의 최상위로 올리기 위해 알바는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큰 저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알바는 도금시대 뉴욕의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 리처드 모리스 헌트를 고용해 맨해튼 5번가에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샤토를 설계하게 했습니다. 끄띠 샤토로 알려지게 된 이 건물은 맨해튼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이었으며 비대칭적인 외관에 고딕 양식의 탑과 크레뮬레이션이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알바는 30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오늘날 약 9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알바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집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헌트를 고용해 롱아일랜드에 아이들 아워라고 불리는 화려한 110개 방의 목조저택을 설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뉴욕에서 알바의 사회적 존재감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건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882년에 5번가의 저택이 완공되었을 때 알바는 1000명의 손님을 초대한 화려한 가면 무도회로 집을 축하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알바는 뉴욕 상류층 400명의 여왕인 캐롤라인 에스터를 일부러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롤라인 에스터는 딸을 위한 무도회 초대장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계략은 성공했고 뉴욕 사교계의 문지기인 캐롤라인 에스터가 곧 알바를 찾아왔습니다. 무도회에서 캐롤라인 에스터는 이 위대한 나라가 배출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벤더빌트 가문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더빌트 가문은 오랫동안 바라던 사회적 지위를 마침내 얻었지만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행사는 약 25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는 거의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알바의 사치스러운 소비 욕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886년 남편이 벤더빌트 유산에서 6,500만 달러를 상속받은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출 중 하나는 알바라는 이름의 요트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주문 제작한 이 요트는 1890년대 초 건조된 이후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로 꼽혔습니다. 이 시기에 완공된 또 다른 저택은 매우 화려한 마블 하우스였습니다. 이 50개의 방이 있는 여름 별장은 알바의 39번째 생일을 맞아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에게 1,1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3억 6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지출과 사교계의 인정은 벤더빌트 가문을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바의 시댁 식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의 대저택과 사회적 성공을 질투하며 같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 내내 벤더빌트 가문은 자신들만의 거대한 대저택과 여름 별장을 짓기 시작했고 누적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지출로 인해 1910년대에는 벤더빌트 가문의 그 누구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대가 지난 1970년대에는 코넬리어스의 거의 600명에 달하는 생존 후손들 중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윌리엄과의 결혼을 통해 알바가 뉴욕에서 전례 없는 부와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윌리엄은 수년 동안 아내에게 부정을 저질렀으며
알바는 그 상황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저 견디는 시대였기 때문에 1895년 봄 알바가 남편과의 이혼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바가 두 번째 결혼을 매우 서둘렀던 점을 고려할 때 그녀 역시 첫 번째 결혼에서 완전히 충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1896년 1월 11일 윌리엄 벤더빌트와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 벨몬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냈고 알바가 윌리엄과 결혼 중일 때 이미 친구 이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벨몬트는 매우 부유한 뉴욕 은행가 집안의 일원으로 1890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알바가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벤더빌트와 이혼하면서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는 오늘날 가치로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로 돈을 위해 결혼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결혼은 그녀와 올리버가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되고도 점차 커지는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리버는 알바와 결혼했을 때 이미 한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 그는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해에는 뉴욕 13구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바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남편의 동맹자로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알바는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184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미국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 문제가 미국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벨몬트, 알바의 두 번째 남편은 1908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알바가 정치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디애나 출신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이다 휴스티드 하퍼와의 교류를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다 휴스티드 하퍼는 1902년에 수잔 B 앤서니와 함께 여성 참정권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한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에멀린 펜커스트는 1903년에 여성사회정치연합을 설립했고 이 단체는 영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웨스트민스터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벨몬트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해 테러 활동에 가담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여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1909년에는 정치평등연맹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열정적인 운동가가 되어 집회에서 연설하고 운동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연맹이 뉴욕의 노동 파업을 지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미국 내 또 다른 참정권이 없는 집단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알바는 바로 길디드 에이지, 동안 벤더빌트 가문과 다른 이들의 가족 수익을 만들어낸 노동자들 사이에서 동맹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순에도 불구하고 벨몬트의 지지가 흔들림 없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이 체포되자 그녀는 그들을 석방하려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맨해튼 6번가에 있는 히포드롬 극장에서 열린 파업 참가자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1900년대 말까지 벨몬트는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에도 가입했고 그 자격으로 국제 여성 참정권 협회 대표로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탱크허스트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어야 한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1900년대에 벨몬트는 로비 활동에 뛰어들었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일부 언론 매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활동을 계속했고 1910년대 중반에는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운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1918년 영국 정부는 마침내 항복하여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상당한 연령, 재산, 그리고 부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곧 뒤따라 1919년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 8월 18일
미국 헌법 제19차 수정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나 개별주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시민에게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업적이 대부분 완성된 후 알바는 이상하게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는 1945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녀의 딸 콘수엘로가 이곳에 살고 있었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알바는 딸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알바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알바는 1932년 파리에서 뇌졸중을 앓았고 1933년 1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바의 시신은 뉴욕으로 옮겨져 안장되었고 주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5번가를 따라 운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벤더빌트 가문의 미국 상속녀이자 사격의 인사인 콘수엘로 벤더빌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1895년에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18살의 나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영국 귀족과의 결혼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부와 귀족 칭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콘수엘라 벤더빌트는 1877년 3월 2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윌리엄 키섬 벤더빌트로 미국의 도금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철도 경영자였으며 콘수엘라가 태어난 지 2년 후인 1879년에 뉴욕의 피티 바넘 그레이트 로만 히포드롬을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바 어스킨 스미스였으며 훗날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데모인 콘수엘로 이스나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콘수엘로 이스나가는 쿠박의 혼혈이었습니다. 콘수엘라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장 과정은 특히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콘수엘라는 최대한 곧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등에 강철 막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콘수엘라의 어머니는 이를 강요했으며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콘수엘라가 무엇을 입을지까지 결정했고 콘수엘라가 불복종할 경우 신체적 체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콘수엘라의 어린 시절은 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개인 교사와 가정 교사에게 홈스쿨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콘수엘라의 인생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더 넓은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도금시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벤더빌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콘수엘로의 증조부인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덕분에 부를 쌓았습니다. 코넬리어스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뉴욕시에서 해운 및 운송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첫 번째 재산을 쌓았습니다. 허드슨강을 따라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업에서 번 돈을 철도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데 사용했고 1850년대와 1860년대에 미국 전역에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노선을 건설했습니다. 1870년대 그가 죽기 직전에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졌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날보다 19세기에는 측정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콘수엘로의 할아버지이자 코넬리어스의 아들인 윌리엄 헨리 벤더빌트는 1877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벤더빌트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불과 몇 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1885년에 사망한 이후 벤더빌트 가문의 재산은 점점 더 많아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의 유언장에서 주요 수혜자는 콘수엘로의 삼촌인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2세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들은 약 5,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거의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수엘로는 엄청난 부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부는 콘수엘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형성한 만큼이나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콘수엘로가 10대가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추측이 이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중 한 명의 딸이었고 그녀와의 결혼은 어떤 예비 신랑에게도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콘수엘로가 신분이 높은 결혼을 하도록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젊은 여성이 되어가면서 벤더빌트 상속녀는 엄청나게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이앤 베리는 나는 콘수엘로가 마차에 타는 걸 보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에서 기다릴 수 있다 며 그녀에 대해 농담한 적도 있습니다. 콘수엘로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영국 귀족과 결혼할 것이라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많은 미국 가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그들은 딸들을 이른바 달러 공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부유한 미국 상속녀가 영국 귀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흥 부자들이 이러한 결혼을 통해 9세계의 귀족들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가 고집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895년 3월, 알바는 남편 윌리엄 벤더빌트와 이혼했고 그 결과 상류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절박했던 알바는 콘수엘로가 매우 높은 신분의 귀족과 결혼하길 원했고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그런 결혼에 딱 맞는 이상적인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찰스 스펜서 처칠, 제9대 말버러 공작이었습니다. 말버러 공작은 영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이었으며 초대 공작은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군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웅장한 영지 중 하나인 블레넘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 처칠 가문은 그들의 위대한 명예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9대 공작과 콘수엘로의 결혼은 이해관계에 따른 결혼이었습니다. 말버러 공작은 자신이 나중에 주장했듯이 블레넘 궁전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얻게 되었고 반더빌트 가문은 영국 귀족 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알바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수엘로는 자발적으로 결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알바가 처음 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콘수엘로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당대의 사격의 인사 윈스로프 러더퍼드와 비밀리에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콘수엘로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뜻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스펜서 처칠과의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어머니가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콘수엘로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 협박하자 콘수엘로는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895년 11월 6일 콘수엘로가 겨우 18세였을 때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콘수엘로는 제단에 서 있을 때 베일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협정의 일환으로 말버로는 벤더빌트 철도 주식 250만 달러어치를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 거의 1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스펜서 처칠 가문에게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콘수엘로와 찰스 모두 결혼으로 인해 각자 사귀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했고 서로에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콘수엘로의 어머니 알바 벤더빌트는 훗날 딸에게 말버러와 결혼을 강요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콘수엘로와 찰스는 곧 각각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뇌는 말버러의 사촌인 레지널드 펠로우스와 관계를 맺었고 공작은 글래디스 마리 디컨이라는 미국 사교계 여성과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1906년경 공작과 그의 아내는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지만 공식적으로는 1920년대까지 결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존 알버트는 1897년 9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4년에 제10대 말버러 공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이버는 존이 태어난 지 1년 만인 1898년 10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버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웠고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말버러 공작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콘수엘라는 블레넘 궁전의 하인들과 직원들 그리고 그 궁전이 위치한 옥스퍼드셔 지역 전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1890년대와 1900년대 콘수엘라는 스펜서 처칠 가문의 호감가고 자비로운 얼굴로 인식되었으며 지역 산부인과 병원과 빈민을 위한 자선단체에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수엘로는 유럽 정치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말버로와 결혼했습니다. 열강들은 1870년대부터 민족주의 정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식민지 쟁탈전, 그리고 영국과 독일 같은 열강들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유럽 대륙에는 두 개의 주요 무장 동맹이 형성되었고 1914년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지역 위기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제2의 고향에서 전쟁 지원을 돕기 위해 자선 및 구호 활동에 빠르게 참여했습니다. 1914년 8월 5일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후 그녀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아내 루 후버 그리고 레이디 랜돌프 처칠과 함께 미국 여성 전쟁 구호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에서 전쟁 지원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여성들의 해외 조직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콘수엘로는 미국 여성 전쟁 구호 기금을 통해 미국에서 영국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였습니다. 이 기금은 모금한 돈을 사용해 뜨개질 공장과 작업장을 운영하고 심지어 군 병원까지 설립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여성 전쟁병원이라고 불린 이 병원은 7,000명 이상의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콘수엘로와 찰스는 결국 1921년에 이혼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때쯤 콘수엘로는 이미 자크 발상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크 발상은 세기 전환기쯤에 열기구로 일을 시작한 항공 개척자였지만 이후 1903년 키티오크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날린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일한 뒤 비행기 제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와 콘수엘로는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버로와의 이혼을 하기 전부터 수년간 관계를 이어왔고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콘수엘로와 자크는 1921년 7월 4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52세였고 그녀는 44세였습니다. 콘수엘로의 두 번째 결혼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콘수엘로는 1950년대 초 애 데필로 쓴 자서전에서 발상과 함께한 시간을 황금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주로 파리에서 살았으며 1940년 여름 나치가 진격해오자 가까스로 프랑스 수도에서 탈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플로리다에 정착하여 남은 생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콘수엘로와 자크의 결혼 생활 후반부는 플로리다 판비치 카운티의 작은 마을 마날리판에서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와 두 번째 남편은 큰 저택을 지었고 콘수엘로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카사알바라고 명명했습니다. 150에이커의 부지에 지어진 이 집은 26,000평방피트에 달했으며 1950년대에 팔릴 당시 56만 8천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수백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카사알바는 현대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1946년 콘수엘로의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시사촌이었던 전 영국 총리이자 전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그는 콘수엘로의 집에서 자신의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을 다듬고 연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악명 높게도 동유럽과 중부 유럽의 소련 지배를 유럽 중부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철의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콘수엘로와 자크는 결혼 후반부 대부분을 플로리다에서 보냈으며 동시에 뉴욕과 롱아일랜드에도 거주지를 유지했습니다. 1953년 콘수엘로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 이 자서전은 미국의 미술 평론가이자 작가인 스튜어트 프레스턴이 대필했습니다. 더 글리터 앤드 더 골드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삶과 도금시대 상속녀의 세계에 대해 매우 선택적으로 그러나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크는 1956년 11월 4일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프랑스 파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막내 아들 아이버는 1956년 9월 60세가 되기 전에 자크보다 몇 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콘수엘로는 카사알바를 팔고 주로 뉴욕과 롱아일랜드에서 거주했습니다. 콘수엘로는 1964년 12월 6일 87세의 나이로 롱아일랜드의 사우샘프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졌고 옥스퍼드셔의 블레이든에 있는 세인트 마틴 교회 블레넘 궁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아이버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 대부분은 살아남은 아들인 제10대 말버러 공작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코넬리아 벤더빌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고 특정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렇게 살았지만 1930년대 유럽으로 이주해 남편과 이혼하고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 상류층에 충격을 주었고 그녀가 왜 그렇게 했으며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넬리아 스터이베선트 벤더빌트는 1900년 8월 22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빌트모어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 대부분은 가족 배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거창한 이름의 조지 워싱턴 벤더빌트 2세였습니다.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후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지는 사실 윌리엄 헨리 벤더빌트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헨리는 19세기 미국에서 제독로도 알려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아들이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1877년에 사망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먼저 그는 183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증기선 붐이 일던 시기에 뉴욕 인근 3개주가 미국 동부 해안의 해운업을 독점했고 이후 철도 사업으로 다각화했습니다. 코넬리아는 증조부나 조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 헨리, 1885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2억 달러의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대부분의 유산이 두 명의 큰아버지에게 돌아갔지만 자신도 몇백만 달러를 상속받았고 세월이 흐르며 친척들이 세상을 떠나고 신탁기금이 만기되면서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넬리아는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후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디스 스타이베선트 제리로 동부 해안의 저명한 정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898년 코넬리아의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코넬리아는 그들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과 조지가 빌트모어에 지은 거대한 저택과 영지를 상속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넬리아의 엉뚱한 삶을 더 살펴보기 전에 잠시 뒤로 돌아가 빌트모어 영지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이디스와 결혼 전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덕분에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매료되었습니다. 남편 윌리엄 헨리가 1885년에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뉴욕을 떠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는 맨해튼의 번잡함을 피하려는 뉴욕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조지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좋아했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곳에 영지를 사서 자신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과 로드아일랜드에 대저택을 지은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가 12만 5천 에이커를 매입한 뒤 1880년대 말 빌트모어 저택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저택은 19세기의 저명한 건축가 리처드 모리스 헌트가 설계했으며 프랑스 르네상스 샤터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건설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습니다. 이 저택의 건축 양식은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여러 르네상스 샤토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중앙 프랑스에 위치한 역사적인 성인 샤토드레 블루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성은 한때 블루아 백작과 여러 프랑스 왕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저택은 지하실과 지하 2층을 포함해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빌트모어 하우스에는 약 250개의 방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35개의 침실, 40개가 넘는 욕실, 수십 명의 직원이 머무는 직원 숙소, 연회장, 음악실, 수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 대형 주방과 세탁실, 당구를 즐길 수 있는 당구장, 그리고 1890년대는 드물었던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1895년 완공됐으며 벤더빌트 가문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더빌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코넬리아가 외동딸로 자라난 세계였으며 그녀가 저택의 문을 나서면 광활한 영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몇 마일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저택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 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웅장함에도 그곳은 아이로서 지내기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고 또래도 거의 없었으며 매일매일 세심한 어른들과 가사 도우미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장 환경은 분명히 그에게 깊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코넬리아는 훗날 꽤나 별난 사람이 되었고 곧 보시겠지만 어린 시절의 저택을 버리게 됩니다. 코넬리아는 뷰트모어 저택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코넬리아는 외동딸이었지만 항상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름이나 휴일에는 벤더빌트 가문의 다른 가족들도 저택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10대의 코넬리아는 마데이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엘리트 사립 여자 기숙 예비학교로 몇 년 전에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코넬리아는 또래 여자아이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엉뚱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넬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1912년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침몰하지 않는 배로 유명한 타이타닉호 첫 항해로 뉴욕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일주일 먼저 다른 배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정된 판광 노동자 파업으로 타이타닉호와 다른 대서양 증기선들이 몇 주간 항구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 코넬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참사의 희생자 3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벤더빌트 2세도 타이타닉 희생자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1914년 3월 51세의 나이로 맹장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 혈전이 생겨 사망했습니다. 조지는 $5천만 상당의 유산을 남겼으며 여기에는 빌트모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처음에 이디스에게 상속되었고 이디스는 1920년대에 재혼하여 빌트모어를 떠났습니다. 코넬리아는 10대 시절에 용돈을 받았지만 1921년부터는 매년 $200만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빌트모어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 초에 코넬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의 반열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재산은 동시대 남녀를 막론하고 거의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코넬리아는 마데이라를 졸업한 후 약 1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다녔지만 그곳에서 학위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1920년대 초 그녀는 결국 첫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존 프랜시스 아머. 세실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및 귀족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워싱턴 DC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이 때문에 1924년 4월 코넬리아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빌트모어에서 열렸으며 수천 명의 하객과 직원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코넬리아는 23세였고 존은 33세였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후 코넬리아가 2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500만 오늘날 가치로는 거의 $1억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코넬리아의 삶은 부유한 상속녀에게 기대되는 모습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코넬리아는 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사회계층에 속한 부유한 남성과 결혼했으며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했고 곧 빌트모어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조지와 윌리엄을 1925년과 1928년에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트모어에서 안락한 삶을 즐겼지만 1930년 대공황 시기에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저택의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택의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이 저택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코넬리아의 엉뚱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32년 그녀의 두 아들이 각각 7살과 4살이 되었을 때 코넬리아는 빌트모어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뉴욕으로 떠나 그곳에서 미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코넬리아가 빌트모어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떠나기로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넬리아는 1920년대 초반에 잠시 직접 영지를 관리했지만 결혼 후 남편이 빌트모어의 관리를 맡으면서 그녀는 낮 동안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넬리아는 비록 부유하긴 했지만 얌전한 가정주부가 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뉴욕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넬리아는 뉴욕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몇 달 후 코넬리아는 유럽으로 떠나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코넬리아는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95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넬리아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넬리아는 유럽에 도착한 직후인 1934년에 세실과 이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코넬리아와 이혼한 후에도 빌트모어에 남아 저택을 관리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녀가 닐차라는 이름을 쓰고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점점 더 수비학과 신비주의의 힘을 믿게 되었음을 반영한 것이었고 머리카락의 색과 이름 모두 그녀가 주장한 색상의 오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염색했고 그녀의 옷차림도 종종 오라와 계절에 따라 화려한 색상이었습니다. 한편 자녀들이 영국과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아 코넬리아는 유럽에서 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빌트모어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들은 대서양을 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는데 이는 코넬리아의 방랑벽의 간접적 영향이었습니다. 코넬리아는 유럽에서 복잡한 연애사로 유명해졌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스위스 예술가 가이베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을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간신히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1943년 그들은 중립국 스위스를 떠나 비시 프랑스와 중립국 스페인을 거쳐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그들은 리스본에서 비행기를 타 영국으로 가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에게 자신들이 타기로 했던 비행기에서 뜻밖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는 나중에 비스케이만에서 나치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은 대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1912년 코넬리아가 타이타니코에 거의 탑승할 뻔했던 자신이 재난을 가까스로 피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운명의 반전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재앙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가족을 비켜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1949년에 비비안 프랜시스 벌클리 존슨 대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복무하며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고 이후 런던에서 은행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코넬리아의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와 비비안은 런던 켄싱턴의 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결혼 때 메리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100%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합니다. 그 결혼은 첫 번째 결혼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코넬리아 닐처 메리는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도망치지는 않았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비비안의 곁에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은 1968년 그의 죽음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녀의 놀랍도록 비범한 삶에서 가장 길고 평온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넬리아와 비비안은 런던의 대저택과 그녀가 옥스퍼드셔의 코츠월드 지역에 구입한 더 마운트라는 영지에서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다소 엉뚱한 수집 습관을 가졌지만 이는 오직 코넬리아의 막대한 재산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택은 점점 더 늘어나는 역사적인 중국 도자기 컬렉션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이후 런던 비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1968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코넬리아는 예술 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 옹호한 주요 인물 에드워드 애덤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그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윌리엄 가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웨이터였고 코넬리아보다 26살이나 어렸습니다. 1972년에 그녀는 72세였고 그는 46세였을 때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더 마운트에서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결혼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넬리아는 그로부터 3년 조금 지난 1976년 2월 7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벤더빌트 대가족들이 미국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묘지에 안장되었지만 코넬리아는 다시 한번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옥스퍼드셔에서 세상을 떠난 후 코넬리아는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해는 집 근처 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녀보다 훨씬 젊었던 남편 윌리엄 가서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난 뒤 코넬리아의 유해는 그의 관유에 놓여 함께 스코틀랜드 오크니에 묻혔습니다.
코넬리아는 벤더빌트 가문과의 관계를 대부분 부인하고 인생 후반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으며 이는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이런 삶을 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1954년에 세상을 떠나 빌트모어 근처에 묻힌 세실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히 불행했으며 그녀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코넬리아는 기이한 삶을 살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녀와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가 떠오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의 결혼식 케이크 한 조각이 오늘날까지도 빌트모어 저택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케이크 한 조각이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보존됐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코넬리아가 1924년 세실과 결혼할 때 사용한 결혼식 케이크가 과일 케이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크에는 위스키 같은 알코올이 꽤 많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케이크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과일 케이크는 먹기 몇 주 전에 미리 구워집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통에 담겨 잊혀진 채 트렁크에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2010년대 중반에 발견되었고 치즈처럼 보였지만 치즈는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음식과 달리 거의 9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결혼식 케이크의 일부였음이 밝혀졌고 오늘날 빌트모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괴짜 여성의 삶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넬리아의 첫 번째 남편은 1954년에 사망했고 그의 사망 이후 코넬리아의 아들들이 빌트모어 영지의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은 그 후 이 저택을 역사가옥 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업을 안정시키고 수익성 있는 자립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1963년에 이 영지는 국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을 통해 코넬리아는 8명의 손주를 두었고 오늘날에도 그녀의 여러 후손들이 이 영지의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요 관광 명소로 연간 약 14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글로리아 벤더빌트는 세기의 재판으로 알려진 치열한 법정 싸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가 양육권과 유산을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부유한 벤더빌트 가문의 상속녀였으며 가족의 많은 바른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리아 로렌 벤더빌트는 1924년 2월 20일 뉴욕 맨하탄에서 낙대한 미국의 부와 영향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로리아가 태어난 후 그녀의 아버지가 정말 벤더빌트답게 생겼구나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 눈꼬리 위로 올라간 것 보이시죠? 그 당시 벤더빌트 가문은 이미 큰 가족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고 모두 궁극적으로는 19세기 중반 미국 최고의 증기선 및 철도 재벌이었던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한때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의 기차와 선박은 미국 산업화의 교통 중심을 이루었으니까요. 가문의 재산은 이후 세대에 걸쳐 분산되었지만 벤더빌트 가문의 많은 자손들은 여전히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아버지는 이 재산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지널드 클레이풀 벤더빌트는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형 알프레드는 그들 일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가 현명하게 투자된다면 더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레지널드가 상속받은 수백만 달러 역시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승마 스포츠와 도박에 사치스럽게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글로리아가 겨우 1살 반이었을 때인 1925년 9월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레지널드와 글로리아 모건 벤더빌트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명한 정치 가문 출신이었고 1923년 리틀 글로리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 자신보다 24살이나 많은 레지널드와 결혼했습니다. 레지널드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글로리아 주니어와 이전 결혼에서 낳은 또 다른 딸 캐슬린에게 남겼습니다. 레지널드는 글로리아의 어머니에게는 비교적 적은 생활비만을 남겼고 이것이 곧
글로리아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중심이 되었던 악명 높은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레지널드 벤더빌트의 무책임함과 부족한 사업 감각에도 불구하고 글로리아와 그녀의 이복 누이가 상속받은 유산은 여전히 약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는 1920년대에는 매우 큰 금액이었고 오늘날 돈으로 약 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재산은 글로리아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었고 그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 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 특히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리아의 고모인 거트루드 벤더빌트 위트니는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1930년대 초에 더욱 심각해졌고 거트루드는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든 글로리아를 양육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시니어는 1920년대 후반 대부분을 파리, 런던, 비어리츠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보냈고 유럽을 돌아다니는 동안 딸을 뉴욕에 있는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맡겨두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트루드 벤더빌트는 1934년에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글로리아의 양육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사실상 양육권 분쟁이었지만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딸의 유산을 잘못 관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큰 스캔들이었어요. 신문들은 몇 주 동안 선정적인 폭로를 보도했는데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연루된 레즈비언 관계의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위해 일했던 하녀가 5시간 동안 증언을 했는데 당시 한 언론이 인용한 표현에 따르면 글로리아 시니어를 칵테일에 미친 춤추는 어머니, 성적 에로티카의 열렬한 추종자, 그리고 독일 왕자의 정부로 묘사했습니다. 예상대로 글로리아 자신도 언론에 의해 가엾은 부잣집 소녀로 묘사되었습니다. 10살의 상속녀로서 아버지를 잃고 무관심한 어머니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아이였죠. 한편 법원 안팎의 언론 소동을 통제하기 위해 판사는 10살 글로리아가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에 있던 거의 모든 참석자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글로리아의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임한 어머니로 간주되었고 양육권과 유산 관리 책임이 거트루드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 시니어에게는 일정한 용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주말에 방문할 수 있었고 1936년에 결과에 항소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46년 그녀가 20대 초반이었고 자신의 재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글로리아는 어머니가 매년 받던 21,000달러의 용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매년 그 21,000달러를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퍼니스 자작 부인인 언니 델마 퍼니스와 함께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습니다. 글로리아 시니어는 결국 1965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재판 이후 성장하면서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에 있는 여러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명문 그린베일 학교에 다녔고 그 후 코네티컷주 파밍턴에 있는 미스 포터스 스쿨에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의 주요 비즈니스와 정치 가문의 딸들이 수년간 다녔던 여자 예비학교입니다. 점점 더 매력적인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는 10대 후반에는 모델 활동도 했지만 패션계로의 본격적인 진출은 수십 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이모 밑에서의 엄격한 생활에 지친 그녀는 독립을 결심하고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10대 후반 시절에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으며 한동안 뉴욕시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각 예술가이자 배우로서도 활동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그녀가 1940년대 초에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수많은 브로드웨이 작품과 그 당시 잘 알려진 TV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더 러브볼트와 더 타임 오브 유어 라이프 등에 출연했습니다. 글로리아가 할리우드에 도착한 직후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혼의 상대는 30대 초반의 할리우드 탤런트 에이전트인 팻 데치코였습니다. 그녀가 결혼했을 때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학대적이었고 글로리아는 나중에 데치코가 자신에게 여러 번 멍이 들도록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리적으로도 자신을 깎아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45년에 그와 이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그녀와 그녀의 이모 거트루드와의 관계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트루드는 처음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글로리아가 결국 그와 결혼하자 거트루드는 유언장에서 글로리아를 벤더빌트 재선 상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 후 1년 만인 194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로리아는 데치코와 이혼한 다음 날 63세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녀의 3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그녀의 첫 결혼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 결혼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1950년과 1952년에 태어난 두 아들 레오폴드 스타니스라스와 크리스토퍼를 두었습니다. 또다시 글로리아는 1955년 두 번째 이혼 후에도 오래도록 혼자 지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시드니 루멧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글로리아와 동갑이었고 브로드웨이 연출가였던 그는 배우를 꿈꾸던 글로리아와 상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감독으로서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경력은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개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혼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1963년에 끝났습니다. 아마도 불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 모두 몇 주 만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글로리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남편은 또 다른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인 와이어트 에머리 쿠퍼였습니다. 그들은 1978년 와이어트 에머리 쿠퍼가 심장 수술 중 사망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었는데 카터와 앤더슨으로 각각 1965년과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네 번의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이지만 글로리아는 수년에 걸쳐 많은 저명한 인물들과 수많은 다른 관계를 가졌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벌어진 불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 말론 브란도, 가수이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 발명가이자 거물인 하워드 휴즈와의 관계, 그리고 아동문학 작가 로알드 달와의 소문난 불륜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배우가 되려 했지만 글로리아는 오늘날 주로 패션 경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마란지 그룹의 모안 마란지와 협력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청바지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그 라인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드레스, 블라우스, 신발, 가죽 가방 등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계속 확장되었고 2000년대에는 다양한 성공적인 향수 제품들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수익성이 높았고 여성 패션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여 글로리아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벤더빌트의 말년은 여러 면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덜 극적인 연애사를 가졌고 1978년 네 번째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각예술가로서의 경력에 대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그녀의 초기 작품 중 일부는 홀마크에서 다양한 카드로 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다시 유리 페인트와 도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대부분은 2000년대에 동부해안의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선가로서의 역할도 맡아 다양한 전시회와 대회에서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의 말년의 가장 큰 사랑은 글쓰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로리아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기록한 회고록을 6권 정도 출간했습니다. 특히 1934년에 있었던 어머니와 이모가 관련된 재판에 대한 회상과 수년에 걸친 결혼과 연애사에 대한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3권의 소설을 출간했는데 1989년에 출간된 Never Say Goodbye, 1994년에 출간된 The Memory Book of Star Faithful, 그리고 2009년에 출간된 집착, 에로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졌고 특히 1980년 바버라 골드스미스의 리틀 글로리아 출간이 그 관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1934년에 있었던 재판과 그 재판이 일어난 문화적 배경을 다룬 작품입니다. 글로리아 밴더빌트는 2019년 6월 17일 맨해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위암으로 보였지만 당시 그녀는 95세였고 오랜 세월 동안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밴더빌트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자 유명한 뉴스 앵커 겸 언론인인 앤더슨 쿠퍼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밴더빌트 여성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이나 더 많은 밴더빌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 포같은 라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